25년이네. 애들도 다 컸고 이제부터 내 인생 시작해야지. 그동안 고마웠다. 게스트 공간도 만들었고, 사업자 등록도 했고, 인테리어만 어떻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디 경험 많은 업체가 없나? 여기 인테리어 대표가 올린 글이 있네. 인테리어 전문가 냄새가 솔솔 나는데. 쪽지 한번 남겨볼까? 저는 그렇게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임재석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즘 게스트하우스는 호텔처럼 럭셔리하는 게 요즘 인기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호텔처럼요? 그럼 비용이 너무... 아닙니다. 이게 인테리어라는 게 인건비 싸움인데 제가 이 바닥만 15년째입니다. 뭐 인건비 좀 줄이고 제가 뛰면서 하면 뭐 충분히 합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나? 자,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이 정도는 하면 한 2억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계약서 쓰죠? 공사 대금 2억 원에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차 중도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임재석 대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세웠고 이거 왜 수직이 안 맞지? 바닥도 덜 뜨고 이염수에도 이거 안 맞고 이게 전선 마감도 안 돼 있고 이거 눈 가리고 9시 아이가 이거. 대표님 오셨습니까? 아니 임 대표, 이 공사가 너무 난림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고 계약할 때 그 날짜보다 공사가 너무 딜레이 되는데요. 그건 자재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납기일이 좀 밀리는 겁니다. 아니 인테리어 공사에 맞춰서 게스트하우스 오픈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빨리 좀 합시다. 지금 남은 대금을 받지 못해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계약금이랑 중도금이랑 1억 2천만 원을 줬고 잔금은 공사 다 끝나고 주기로 했지 아닙니까? 뭔 딴소리를 합니까? 지금 완공 날짜를 맞추려면 인보를 더 써야 되는데 지금 뭐 대금이 입금이 안 되니까 인보를 더 못 부릅니다 지금. 아니 그거는 임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아니 왜 제가 제 돈 주고 공사를 진행합니까? 예? 지금 완공 날짜 맞추려면은 이건 빨리 해주세요 진짜. 아니 공사 다 될 때까지 나 잔금 절대 못 줍니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야, 임 대표 이거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아니 완공 날짜가 지났는데도 자재가 그대로 쌓여 있고 부실 공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참. 야, 이제 전화도 쉽고 이거 어쩌지? 동훈아, 네 이거 좀 봐라. 뭔데? 이거 우리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 할 때 보여준 사진인데? 네가 하도 속을 끓여서 내가 좀 알아보니까 아니 허리 아픈 건 씻지도 안 하고. 실면서 보니까 그 인간이 보내준 사진이 전부 다 인터넷 블로그랑 SNS에서 담본 거더라. 작업도 지나간 게 하나도 없고. 뭐?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까 그 인간이 건설업 등록도 안 돼가 있고 다른 공사 대금도 밀려서 여기저기서 엄청 장난이 안 한다. 그렇잖아. 어?
그러면 이 인간이 이제 사기를 내가 가만히 있어 봐라. 여기 맞네. 이 자식 없는 척 하는 거 아이가? 내가 오늘 단판을 지을 기다.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연락이 안 되니까 집에 찾아가신 거네요. 그러네요. 무작정 기다리시는데.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당신 내한테 1억을 늦게 받아놓고 공사를 걷다오로 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곧 재개할 겁니다. 당신 사정 다 알고 왔어요. 그럴 상황이 아닐 텐데. 아니 그쪽이 뭔데 이래 저래 합니까? 예? 내가 다시 한다면 하는 거지. 아니 당신 건설업 등록도 안 돼 있다면서 근데 뭐한테 큰 소리 칩니까? 아니 막말로 지금 무민업자면서 나한테 무면은 아니 당신 말이면 안 줄 알아? 지금 이거 주거 침입인 거 아시죠? 예?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허참. 뭐라고요? 가세요. 나가세요. 밀지 마세요. 가세요. 밀지 말아요. 가라고. 위험한 상황인데요. 어머머머 괜찮나? 어떡합니까? 예, 그 경찰서죠. 예, 집에 지금 낯선 사람들이 침입했습니다. 예,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예. 네, 인테리어를 해서 좀 새롭게 일을 해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정말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근데 운이 나쁘게도 같이 간 친구까지 다치게 되면서 이거 사건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면 인테리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을 좀 심심치 않게 많이 봤거든요. 임태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오가는 큰 계약인데다 공사 결과가 주거 환경이나 사업장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경우가 많죠. 특히 공사 지연, 부실 공사, 추가 대금 요구, 그리고 오늘 사연처럼 공사 중단 후 잠적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인테리어 관련해 가지고 집 전체 인테리어는 아닌데 방수 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돈이면 됩니다. 음. 근데 자꾸 사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쵸. 계속해서 금액이 바뀌니까 이거 좀 난감하더라고요. 공사 기간도 늘고 네. 이미 시작한 거니까 뭐 물을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참 곤란한 경우 많은데 자 지금 이렇게 처음 계약과는 조건이 달라진 게 된 거니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무장님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꽤 많으시죠. 그런데 단순히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공사가 미흡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다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게 지금 드라마를 보면 인테리어 업자라고 하는 임재석 씨가 보여준 포트폴리오 네. 그게 전부 다른 데서 네. 갖고 와서 도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미리 받았던 1억 2천도 아무래도 편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사연을 보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연을 보면 임재석 씨는 다른 사람의 시공 사진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인 것처럼 속였고 이미 여러 공사 대금이 밀려 있는 등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것처럼 김동훈 씨를 속여서 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추가 대금을 요구하다 결국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공사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 즉
돌려막기를 할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건설업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인테리어업을 할 수가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예정 금액 1,500만 원 이상인 실내 건축 공사는 반드시 실내 건축 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 사업자만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저희 사안은 공사 금액이 2억 원인데 이와 같은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임재석 씨가 이제 본인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네. 이름을 빌려서 했다 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죠. 당연하죠. 이건 역시 큰 문제입니다. 예. 여러 사유로 가족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은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 그리고 명의를 빌려서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한 사람 모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김동훈 씨 같은 경우는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장에 지금 임재석 씨가 두고 간 자재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참 고민의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진행하려면 결국 새로운 업체가 와야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하는 것이 철거를 하고 새롭게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했던 공사를 이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현장에 장비가 있다고 하면 공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무장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뭐 빨리 해가지고 네. 어쨌든 오픈 일을 맞춰야 되니까 자재를 다 치워야죠. 빠르게 자재를 먼저 치우는 어디겠죠? 것부터. 치우고 공사해야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남겨진 자재나 장비는 여전히 임재석 씨의 소유물이거든요. 따라서 김동훈 씨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 네.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내용 증명을 통해 임재석 씨에게 일정 기간을 줄 테니 현장에 방치된 물건들을 모두 수거해라. 만약 기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라고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통지한 대로 물건을 다른 창고 등으로 옮겨 보관하고 그 보관료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재석 씨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즉 무자력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관료를 청구해 봤자 사실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법원에 방해물 배제단의 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해서 현장에 있는 자재들을 치워달라라는 형태의 법원 결정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해물 배제 단행 가처분 신청도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지금 임재석 씨가 김동훈 씨의 그 친구인 최성민 씨를 계단 밑으로 밀어서 중상을 입혔거든요. 예, 이 부분 참 상해죄냐 중상해죄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연에서 최성민 씨는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였고 임재석 씨가 그를 계단에서 밀어 늑골골절 및 허리 수술 부위가 재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거든요. 네. 문제는 법원은 중상해죄의 불구나 불치 난치의 개념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술 부위 재파열이라는 결과가 매우 중대하긴 하지만 영구적인 신체 기능 상실이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중상해죄가 아닌 일반 상해죄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일단 그러면 최성민 씨가 임재석 씨를 상대로 해서 피해 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물론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최성민 씨는 임재석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료비나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 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임재석 씨가 참 너무한 게 저 상황이면 사실 119를 먼저 부르는 게 맞는데 그렇죠. 112를 먼저 불러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지금 두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주거 침입을 했다. 네.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중어 침입이 인정되나요? 예, 저희 사안 같은 경우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훈 씨와 최성민 씨가 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 임재석 씨 동의 없이 임재석 씨를 마음대로 만약 들어가거나 했다면 주거침입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영상의 사연과 다르게 만약에 이제 임재석 씨가 자기 집문을 열어주고 네. 거기에 같이 들어간 이후에 논쟁을 한 것 정도뿐이라고 한다면 집주인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사연을 보면 최성민 씨가 임재석 씨의 폭행으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으므로 퇴거 요구에 응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퇴거 불응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종합해 보면 김동훈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임재석 씨를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상해 혐의로 신속하게 형사 고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위조 증거, 계약서, 입금 내역, 부실 시공 사진,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사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해물 배제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공사 현장을 정리하고 이후 임재석 씨를 상대로 공사 대금 반환 및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사건 후에 소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정도를 알면 인테리어 분쟁을 좀 미리 막을 수 있다. 요런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첫째,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나 법인 등록번호를 통해 업체를 조회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둘째, 계약서는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공사 범위나 자재, 총공사 대금 공사 기간, 대금 지급 조건이나 하자 보수 책임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사 대금은 가급적 공정률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과정을 꼼꼼히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인테리어 공사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크게 남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싸게 잘해준다 라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업체가 정확하게 등록을 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주의사항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은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법하게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